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에게 주에키 샤즈님께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저에게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수적인 설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 또 띄어쓰기, 이것과 단어의 종류와 관련해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주에키 샤즈님께서는 그 질문 주셨던 거 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잘 봐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근본적으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 거라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띄어써야 됩니다, 이거는 띄어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단어의 종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한 개의 덩어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 개의 덩어리, 그것을 어근이라고 하는데요. 말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어근은. 그래서 하나의 뿌리만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단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단어를 더 쪼갤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단일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라고 했을 때 다리를 다와 리로 구별해서 그 의미를 구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리는 두 글자, 글자 수와 상관없이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로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얘기합니다. 다리 이렇게 되면 다와 리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다리는 두 글자로 된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합성어와 파생어인데요. 합성어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의 뿌리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을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즉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말, 그것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라고 하면 돌이라는 어근과 다리라는 어근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죠. 이랬을 때 어근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어에서는 둘 다 쪼개놨을 때 각각의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생어에서는 하나는 그 말의 뿌리 역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꼬리에 붙어서, 접미사라는 것은 미는 꼬리라는 뜻이에요. 말의 뒷부분에 붙어서 의미를 강화해 주거나 또 느낌을 강화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혼자서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하고, 그 접사가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근 하나와 접사 하나, 어근 두 개와 접사 하나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접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풋고추, 그러면 고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인데 풋이라는 말은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없어요. 혼자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덜 익은이라는 의미를 고추에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군침에서도 침은 어근이고 군은 접두사, 또 보다라는 말 앞에 엿이 붙어서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것을 엿보다라고 얘기하죠. 문이라는 접사에 쪽이 붙은 거고, 또 파랗다라는 어근에 새라는 접두사가 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앞에 붙어 있으면 접두사인데 뒤에 붙어 있으면 접미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높다라는 어근에 달았다, 이런 말이 붙는다든가, 몸이라는 말에 매라는 접미사가 붙는 거, 또 울다라는 어간에
어근에 보라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또 걸레라는 명사의 질, 행위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렇게 붙어서 파생어는 중심 의미, 그리고 그 중심 의미를 보강해주는 접사가 붙은 것, 이걸 파생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종류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대등합성어는 두 개의 어근이 대등한 관계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과 밭 이랬을 때 논과 밭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똑같은 자격으로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 거죠. 또 남녀도 마찬가지죠. 남과 여는 아주 똑같은 자격으로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대등한 의미관계로 결합한 것을 대등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종속합성어는, 종속이라는 말은 한쪽은 주인이 되고 한쪽은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게 종속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어근이 다른 어근에 의미적으로 매여서 결합된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돌다리 그랬을 땐 돌이라는 어근과 다리라는 어근이 만났는데 여기서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다리죠.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이니까 돌로 만드는 다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리고 돌은 그 다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에 종속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값도 마찬가지. 집을 사고 파는 가격 할 때 값이라는, 집의 값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종속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융합합성어는, 융합이라는 건 A와 B가 만나서 A, B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C가 탄생하는 것을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융합합성어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제3의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낮 그러면 밤과 낮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밤낮이란 말은 언제나 늘 계속해서 라는 말입니다. 너는 밤낮 잠을 자니? 이런 얘기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니? 라는 의미도 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는 계속해서 잠만 자는구나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낮이라는 말은 밤과 낮이 만났지만 늘 언제나 계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돌아가시다 라는 말도 돌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 두 개가 만났는데 돌아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끝냈다, 죽었다. 대체로 이제 어른들이 삶을 마치셨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어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의미로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성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배열관계, 어떻게 배열하는가, 두 개의 어근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합성어를 구별합니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한국어의 일반적인 그 말의 순서 또는 단어 배열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지킨 경우고요. 비통사적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규칙, 문법적인 요소들을 이탈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사적 합성어, 밤과 낮, 된설이, 그러면 설이라는 말을 괜히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오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니까 이런 경우에 통사적인 규칙을 잘 지킨 거죠. 또 살펴보다, 본받다, 그만두다 다 이런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킨 그런 경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꺽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꺾은 새인데 은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관형사적 어미가 빠져버린 경우, 또 노푸르다도 높고 푸르다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빼고 만들어진 것이 노푸르다
라는 말이에요. 또 척척박사, 이건 척척은 부사기 때문에 대체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줘야 하지요. 다른 부사나. 그래서 척척 대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자연스러운데 척척이라는 부사 다음에 명사가 와버리면 이거는 일반적인 통사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문법에서 벗어난 그런 방식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합성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띄어쓰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합성어는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 쓰이게 되면 구라는 거는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온전한 문장은 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루기 전 단계의 구조, 문장 내부 구조를 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글자를, 소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붙여 쓰면 합성어, 띄어 쓰면 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야 우리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설명드리려고 앞에서 단어의 종류,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의 종류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구별을 좀 해볼까요? 큰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형이 여러 명일 때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을 우리는 큰형이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 쓰게 되면 이거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형은 외국에서 살아. 우리 작은형은 나랑 같이 한국에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큰형, 작은형 이것이 형제 간의 서열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합성어거든요. 그런데 띄어쓰게 되면 그거는 구예요. 여기서 큰 띄고 형 이렇게 되면 키가 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뭐 등치가 크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중 가장 큰 형은 둘째 형이다. 여기서 가장 키가 큰 형은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구고요. 형이 크다라는 말에 관형사 를 써서 형을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단어가 두 개인 거예요. 이럴 땐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 쓴 큰형은 나이가 가장 많은 형, 띄어 쓴 형은 키가 큰 형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이가 맞이로서의 형은 붙여 쓴다. 합성어니까. 그리고 띄어 쓰게 되면 이거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두 개의 단어니까 띄어 쓴다. 또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붙여 쓰게 되면 우리 가족 내부에서의 일, 가문에서의 일, 우리 가족 공동체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합성어죠. 그래서 집안어른, 집안 걱정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합성어로서 붙여줘야 해요. 그런데 집 띄고 안 이렇게 하게 되면 집의 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집 밖에 있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것은 붙여 쓰는 큰형, 띄어 쓰는 큰형, 붙여 쓰는 집안, 또 띄어 쓰는 집안, 또 집값 이거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건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매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것, 맞이 또는 가족 공동체의 내부의 일 이런 관계를 의미할 때는 합성어로서 붙여 쓰고요. 키가 크다거나 덩치가 크다거나 또는 집의 외부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내부라는 뜻으로의 안 이런 거는 구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는 띄어 쓴다. 한국어 단어에서요. 붙여 쓰는 단어는 조사밖에 없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모두 앞팻말과 띄어 쓰시고요. 조사만 앞에만 붙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형 이런 경우는
관형사와 명사잖아요. 이런 경우 띄어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띄어 쓰는 경우는 의미도 다르고 문법적인 기능 명칭도 완전히 다르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별점은 합성어는 그 두 개의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로 쓰였을 때는 그 두 단어, 이때는 어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어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어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큰 집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형님의 집을 큰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형님이 사는 큰아버지가 사시는 집, 그 집을 큰 집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합성어여서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이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 우리 집, 이거는 우리 집이 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여서 이런 합성어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은 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작은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작은 우리 집 이런 말 쓰일 수 없어요. 그러나 띄어쓰기로 해서 구를 쓸 때 큰 집 이럴 때는 큰 우리 집 가능하다는 거죠. 다 띄어쓰고 작은 집도 작은 우리 집 이렇게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합성어는 한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이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없고 구로 쓰일 때는 모두 띄어쓰고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띄어쓰기 이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한번 문제풀이로 우리 공부한 거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앞에서 설명을 좀 유심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으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예문으로 썼기 때문에 집값은 합성어 붙여 쓴다. 그리고 저에게는 언니가 2명 있어요. 큰 언니는 대학생이고 작은 언니는 고등학생이에요. 이때 큰 언니, 작은 언니는 키라든가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 순서, 서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붙였습니다. 큰 언니, 작은 언니. 또 세 번째 문장, 우리가 밖에 있는 동안 집안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때는 집 밖이라는 의미와 대조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족 내부의 그 관계 상황 속에서의 일이 아니라 집의 외부와 내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띄어쓰기, 구로 써야 합니다. 집 밖과 대조되는 의미니까 이때는 집 띄고 안이라고 해야 의미가 맞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 맥락에 따라서 붙여 쓰는 합성어 집안이 쓰일 수도 있고 띄어 쓰는 구, 집 띄고 안이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붙여 쓰는 게 맞고 띄어 쓰는 게 틀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문장의 맥락,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붙여 쓰거나 띄어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성어는 2개의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미 변화가 두 어근이 결합할 때 의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형 이러면 붙여 쓰게 되면 나이가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구는 두 어근이 결합할 때 의미 변화 큰 띄고 형 이렇게 되면 키가 큰 형이라는 객관적인 의미 그대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또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고요. 합성어에서는. 그리고 구에서는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것이 합성어의 의미인지 구의 의미인지 구로 쓰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구분하실 수 있게 하려고 앞에서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하려고 되게 노력한 거니까 다시 돌려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올리는 동영상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